가족끼리 쉬고 왔다고? 그 가족에 내가 빠져 있는데 그게 가족이야? 카톡 사진 한 장에 내 평생이 무너져 내렸어요. 30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이를 살리겠다고 피가 나도록 일했던 지난 세월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흩날리는 것 같았죠. 사진 속 아이들은 내 새끼들이 맞나 싶을 만큼 환하게 웃으며 해외의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어요.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다 같이였죠. 나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 어떤 전화도 메시지도 받지 못했어요. 내 생일이 며칠 전이었는데 엄마 사랑해요라는 문자 한 줄도 없었죠. 그 대신 내가 본 건 나만 빼고 행복하게 웃는 그 사진이었어요. 제 사연에서 자식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혼자라는 쓸쓸함, 분노까지 느끼시게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숨이 막혔어요. 정말 모른 척하려고 했었지만 밤에 혼자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렀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일했나? 목까지 올라오는 울음을 삼키며 창문 너머 깜깜한 하늘을 보는데 30살 그때가 생각났어요. 남편은 내 나이 30에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는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직도 그 파란 우비를 입은 경찰의 얼굴이 잊히지 않아요. 남편분이 오늘 그 이후로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두 아이가 내 옆에서 울고 있는데도 정신이 없었죠. 그날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였어요. 잠 잘 시간도 없이 손에 잡히는 일은 뭐든 했어요.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오전에는 시장 좌판에서 떡을 팔았어요. 점심때는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했죠. 밤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건설 현장에 나갔어요. 겨울이면 손이 얼어 터져서 피가 나고 여름이면 햇볕에 피부가 다 벗겨져도 쉬질 못했어요. 내가 멈추면 아이들이 굶으니까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애들이 아프면 병원비가 없어 마음이 찢어지고 학원에 못 보낼 때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도 꾹 참고 버텼어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아이들만큼은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그 생각 하나로 살아왔어요. 어느 날 다리가 퉁퉁 부은 채로 쓰러져 있던 나를 보고 동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러다 사람 잡아. 그냥 식당 하나 차려. 처음엔 꿈도 못 꿨죠. 돈이 있어야지요. 근데 기적처럼 몇 년간 쌓아둔 돈에 은행 대출을 얹어서 조그만 식당을 열었어요. 주방도 없이 가스레인지 2개만 있는 허름한 가게였어요. 그때부터가 진짜 고생의 시작이었죠. 손님이 없을 때는 거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남는 반찬은 내가 다 먹으면서도 버리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버티다 보니 맛있다고 소문이 났고 식당은 조금씩 커졌어요. 하지만 웃기죠? 내가 그토록 원했던 건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평범한 행복이었는데 정작 아이들이 크고 나니 엄마 곁을 떠나더라고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다들 바쁘니까, 각자 가족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힘들어도 병원에 혼자 가도 애들은 몰라요. 내가 손목이 퉁퉁 붓고 허리가 휘어도 그 애들은 식당에서 월급만 챙겨요. 나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는 없으면서 돈이 필요하다. 새 차를 사고 싶다. 그런 얘기만 해요. 식당 문을 열면 늘 같은 풍경이에요. 내가 서 있는 주방은 지옥이에요.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 서서 국물을 끓이고 기름 튀는 프라이팬을 들고 허리가 부러질 듯 숙이고 내 손목은 늘 붓고 무릎은 제대로 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아들놈은 손님들 앞에서 팔짱을 끼고 사장인 척 거들먹거려요. 우리 가게 요리가 원래 이렇게 맛있죠? 제가 좀 신경 썼습니다. 손님이 칭찬이라도 하면 꼭 지가 다 한 것처럼 떠벌려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도 나는 주방에서 그저 칼질만 해요. 왜냐면 한마디 했다간 며느리가 또 사납게 쏘아붙이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잔소리할 거면 주방에만 계세요. 요즘 손님들은 트렌디한 걸 좋아해요. 저랑 남편이 마케팅 안 했으면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집 식모라도 되는 양 퉁명스럽게 말하죠.
딸도 다르지 않아요. 딸은 식당에 와서 계산대 앞에서 손님들에게 이 집이 우리 엄마 덕에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다 맡을 거라서 걱정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듣고 있으면 속이 뒤집혀요. 그런데 이놈의 애들이 대놓고 계산기를 챙기고 돈을 세면서 엄마, 오늘 매상 이 정도면 괜찮네요. 근데 요즘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이참에 가게 넘기고 편히 쉬세요. 어차피 저희가 운영 잘할게요. 이러는데 그 말 속에 뭐가 들리는지 알아요? 엄마, 이제 그만 나오고 식당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딱 그 소리예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월급이에요. 나는 하루 종일 서서 허리가 휘어져도 월급 한 푼 안 받는데 아들, 딸, 사위, 며느리는 상상도 못할 금액을 가져가요. 내가 몰래 장부를 봤거든요. 내 손으로 만들어낸 돈을 그 애들은 서로 나눠 갖고 명품 가방을 사고 해외여행을 가고 나한텐 엄마는 절약하셔야죠. 노인들은 돈 많이 쓸 데도 없잖아요. 이런 말만 해요. 며칠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몰려서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빙까지 하고 있는데 아들은 구석에 앉아 전화통화하면서 응, 이번 주에 새 골프채 사러 가야 돼. 엄마 식당에서 이번 달에만 1,000만 원 넘게 가져왔거든. 이러는 거예요. 내 귀에 그 말이 꽂히는데 손에 쥔 그릇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내가 주방에서 버티며 만든 돈을 그놈은 골프채 사는데 쓰고 있었어요. 저녁에 그 말을 꺼냈죠. 너 오늘 골프채 산다고 한 거 들었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이 너희 장난감 사는 돈이야? 그랬더니 아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일 안 했으면 식당 이렇게 못 벌었잖아요. 당연히 그 정도 가져가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일을 안 했으면? 내가 몇십 년을 주방에서 살았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손님들 앞에서 사장인 척 떠드는 게 내 일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끼어들어서 어머니,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꼰대처럼 구시면 곤란해요. 내가 꼰대라니 평생 자식들 밥 먹이려고 손이 다 터지고 허리가 굽은 내가 꼰대라니 어이가 없었죠. 다음 날 점심 피크타임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아들은 계산대에서 팔짱을 낀 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주문이 이렇게 꼬이면 어떡해요? 이러니까 손님들이 기다리잖아요. 알바생이 눈치를 보며 죄송하다 말하려는데 아들이 말을 끊었죠. 핑계 대지 마요. 내가 여기 사장인데 이런 걸 다 챙겨야 하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나 몰라? 그 말에 내 손이 칼질을 멈췄어요. 사장, 내가 주방에서 손에 물집이 터져가며 뜨거운 솥을 들고 국을 끓이고 있는데 내가 사장이면 나는 뭐냐? 멀리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주문이 늦다고 또 불평하세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님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손님이 당황해서 아니요. 그냥 좀 오래 기다려서. 라고 말하자 며느리는 짜증을 내며 우리 식당이 인기라서 그래요. 이런 거 못 참으면 그냥 패스트푸드 드시러 가세요.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이 식당을 어떻게 키웠는데 손님을 쫓아내는 며느리를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았죠. 손님이 나가자 며느리는 직원에게 화를 냈어요. 너 서빙 제대로 못해? 우리 집안 가게라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딸은 홀에서 음식을 가져오다 알바생을 향해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담았어? 다시 해와.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알바생이 죄송해요라며 울먹이자 이래서 알바는 안 된다니까? 내가 주방 맡으면 이렇게 엉망은 안 돼. 이러면서도 정작 주방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사위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손님이 반찬이 부족하다며 요청하자 추가요? 아줌마, 빨리 갖다 주세요. 하고 나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허리를 숙이며 반찬을 들고 나가자 사위가 손님에게 웃으면서 말했죠. 우리 장모님이 몸이 좀 느려서요. 그래도 손맛 하나는 최고니까 이해하세요. 그 말에 손님이 어색하게 웃었지만 내 귀엔 늙은 식모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내가 이 집에서, 내 식당에서 노동만 하는 식모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녁 장사가 끝나고 나서 내가 말했죠. 너희 식당에서
이렇게 사람 대하면 안 돼. 손님도 직원도 다 우리가 함께 버텨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자 아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손님이 왕이라는 건 옛날 얘기고, 우리가 사장이니까 우리가 룰을 만드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주방에서 음식만 잘하면 돼요. 며느리는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가게 살린 거예요. 엄마가 옛날 방식만 고집했으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사장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조리사 같은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는데 기름때가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엔 사장도 주인도 없었어요. 그냥 늙은 주방 아줌마만 있었죠. 내가 세운 내 식당에서 내 이름은 사라지고 자식들이 왕처럼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혀 토할 것 같았어요. 결국 내 손으로 돈을 벌어다 주면서 그 애들이 날 깔보는 꼴을 매일 보는 거예요. 난 밤에 집에 오면 손목이 아파서 젓가락도 못 잡는데 그런데 그 애들은 식당 끝나자마자 고급 레스토랑에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골프 연습하러 가요. 아, 며느리는 온갖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더군요. 집에 들어오면 내가 차린 밥상엔 아무도 앉지 않아요. 며칠 전엔 며느리가 대놓고 그랬어요. 어머니는 김치랑 밥만 드시면 되죠. 저희는 오늘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 그 소리를 듣는데 내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바쳐 저 애들 입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넣으려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입에는 김치랑 밥이면 된대요. 이젠 정말 한계가 왔어요. 내가 진짜 무너진 건 그날이에요. 식당 문을 닫고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집에 와서 핸드폰을 열었는데 거기 있었어요. 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카톡 프로필에 떡하니 올라와 있었죠. 배경을 보니 해외였어요. 내 눈이 잘못됐나 싶어서 사진을 몇 번이나 확대해 봤어요. 에펠탑 앞에서 바다 위 요트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는 모습. 사진 속 그 아이들 얼굴에는 행복만 있었고 거기에 나는 없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한참을 앉아 화면만 보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너 지금 해외야? 그랬더니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아, 엄마 지금 통화 안 돼요. 여행 중이라. 다녀와서 얘기해요. 뚝.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평생을 그 애들 위해 살았는데 내 생일도 외면하더니 이렇게 다들 짜고 나만 빼고 여행을 간 거예요. 아니, 같이 못 갈 수도 있죠. 근데 최소한 말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혼자 두고 떠난다는 걸 아무렇지 않게 숨길 수 있다는 게 그게 더 서러웠어요. 며칠 뒤 그 애들이 돌아왔어요. 식당에 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말했죠. 엄마, 우리 좀 피곤해서 늦게 왔어요. 이번에 진짜 힐링 제대로 하고 왔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데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 내가 더 비참해질까봐. 그런데 며느리가 기가 막히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도 해외 좀 다녀오세요. 혼자 여행 가셔도 되잖아요. 어차피 가게는 우리가 보잖아요. 그 순간 내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혼자? 너희는 단체로 쳐웃으면서 놀러 다니고 나는 혼자 다녀오면 돼. 내가 너희 밥 숟가락 놓여주려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너희 나 몰래 해외여행을 가서 웃고 떠들어. 딸이 또 끼어들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그냥 가족끼리 좀 쉬고 온 거예요. 가족끼리 쉬고 왔다고? 그 가족에 내가 빠져 있는데 그게 가족이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남편 잃고 너희 키우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몇십 년을 허리 휘도록 일했는데 너희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 밥 해주고 학비 대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그 결과가 나만 빼고 떠나는 거야. 아들은 여전히 뻔뻔했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 기념일도 있었고 다음엔 같이 가요. 그 말에 내가 폭발했죠. 다음엔 내가 말한 다음이란 게 내가 주방에서 쓰러져 죽고 난 다음 아니야? 내가 없으면 니들이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잖아. 난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일 뿐이잖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어요. 손목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밥 한 숟가락 뜨는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평생을 일했나? 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을 굳혔어요. 절대 이 돈, 이 집, 이 식당 그 애들한테는 한 푼도 안 넘길 거예요. 내가 벌어온 건 내가 쓰고 죽을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해외여행 사건 이후 며칠 뒤였어요. 식당 문을 열자마자 아들, 딸, 사위, 며느리까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갑자기 아들이 말했죠. 엄마, 우리 오늘 중요한 얘기 좀 해요. 뭔데?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혹시 모르니까 유언장을 확실히 해두자고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형제끼리 싸우지 않죠?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 앞에서 당당하게 유언장 얘기를 꺼내다니. 딸도 나섰죠. 맞아요, 엄마. 집은 저한테 주세요. 오빠가 식당 맡으면 되잖아요. 오빠네가 이미 식당에서 일하고 있고 사위랑 저는 집에서 애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집은 제 몫이 맞죠. 사위는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네, 장모님. 깔끔하게 나누면 형제끼리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좋죠? 요즘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식당은 우리 부부가 키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메뉴 리뉴얼하고 인테리어 다 새로 해서 지금 손님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당은 저희가 가져가야죠. 형평성 있게요. 내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한마디로 엄마, 빨리 재산 내놔라. 그 말이었죠. 내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너희들, 내가 아직 살아있어. 숨 쉬고 있고 이 식당 주방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서 있는 게 나야. 그런데 내 입에서 유언장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냐? 아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엄마, 오해하지 마요. 미리 정리하자는 거예요. 엄마도 혹시 모를 상황 생기면 우리끼리 법적으로 싸우기 싫으니까요. 내가 웃음이 나더라고요. 혹시 모를 상황? 내가 내 손으로 벌어온 돈, 내 손으로 차린 집을 너희가 싸우지 않게 미리 챙기겠다고? 내가 30에 남편 죽고 손 터져가며 너희 먹여 살렸는데 결국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너희끼리 나눠 먹을 계산부터 하고 있었구나.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저도 엄마 옆에서 힘든 일 많이 도왔어요. 오빠만 식당 가져가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자 며느리가 딸을 쏘아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식당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죠. 언제 주방에서 땀 흘려봤어요? 딸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그래도 나는 엄마 친딸이야. 남은 친정 재산까지 넘길 수는 없잖아. 아들이 딸을 향해 손가락을 흔들며 욕하듯 말했어요. 너 지금 뭘 안다고 그러냐? 내가 몇 년 동안 식당을 키웠는데 내가 뭘 했다고 집을 달래? 순식간에 애들끼리 욕설과 고성이 오갔어요. 사위까지 끼어들어 아들에게 형님은 평소에도 장모님 돈으로만 살잖아요. 차도 장모님이 사주신 거고 여행 경비도 그렇고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나는 주방 칼을 내려놓고 소리쳤어요. 닥쳐! 다들 입 다물어! 애들이 놀라서 나를 봤어요. 너희가 지금 누구 돈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서로 뜯어먹겠다고 소리 질러? 내가 내 손으로 번 돈, 내 손으로 세운 집을 너희가 당연히 자기 거라 우겨? 내가 뼈 빠지게 일한 건 너희 입에 밥 넣어주려고 그런 거지. 너희한테 내 재산 다 퍼주려고 산 게 아니야. 아들이 억울한 듯 말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다 우리 가족 거잖아요. 나는 아들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죠. 가족이라면서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내가 쓰러져도 내 생일도 내 병원 진료도 모르면서 재산 얘기할 땐 가족이냐? 잘 들어. 이 집, 이 식당.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절대 너희한테 안 넘긴다.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죽을 거야. 너희 같은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가 혀를 차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요즘 친구들 보면 다 유산미리 정리해요. 어머니가 너무 고집불통이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내가 더 크게 소리쳤어요. 고집불통. 그래, 내가 고집불통이다. 근데 알아둬라. 내가 평생을 너희를 키워놨더니 돌아오는 건 무시와 모욕뿐이더라. 내가 이렇게 당하고 살면서도 마지막까지 너희에게 집과 가게를 넘기면 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돈 찍어내는 노예일 뿐이야. 차라리 불태워버릴지언정 너희한테는 안 준다. 식당 안 공기는 칼로 베일듯 날카로웠어요. 자식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유언장을 다시 꺼냈어요. 자식들 이름은 싹 다 지워버렸죠. 내 돈은 내가 쓰고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준다. 그 문장을 쓰면서 내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난 진짜 혼자가 됐어요. 식당에서도 집에서도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내 옆은 비어 있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식당 주방 문을 여는 건 여전히 나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무릎이 부어오른 다리를 주무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찜통 같은 주방 안에서 불을 켜고 무쇠솥에 육수를 올려놓고 돼지고기를 자르는데 그 애들 중 누구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며칠 뒤였어요. 장날이라 식당이 바쁘던 날 쌀 포대를 들고 가다가 허리가 찌릿하게 꺾였어요. 순간 비명을 질렀는데도 식당 홀에서 웃고 있던 딸은 저쪽에서 눈길 한 번 안 줬어요. 그날 나는 주방 바닥에 쭈그려 앉아 한참을 꼼짝도 못하고 있었죠. 누가 와서 괜찮냐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식당 일이 끝나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 열자마자 퍼지는 냉기, 불도 꺼져 있고 텅 빈 집안은 숨소리마저 울려 퍼졌어요. 예전엔 그래도 주방에서 밥을 짓고 있으면 엄마 뭐 해요? 하며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내가 밥 짓는 냄새에 배고프다며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식탁엔 찬밥이 담긴 그릇 하나, 김치 3쪽, 그리고 맥없이 앉은 나. 밥 한 숟갈 뜨고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며칠 뒤에는 병원에 갔어요.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정형외과를 찾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어머니, 이 정도면 수술하셔야 해요. 지금은 참을 수 있어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의사의 말이 끝났을 때 내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누구 하나 손잡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진료 설명을 대신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나는 혼자서 진료비를 계산하고 약을 타고 주차장까지 걸어 나와 조용히 말했죠. 그래, 나 혼자야. 아주 철저하게 혼자야. 집에 돌아와 약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았는데 그 약봉지보다도 내 삶이 더 초라해 보였어요. 한숨이 깊어지면 그건 눈물로 변하고 눈물은 어느 순간 분노가 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바꿔야겠다고. 이대로 죽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 내가 다시 유언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깨끗이 갈아엎었어요. 자식들한테 남길 게 하나도 없도록요. 그리고 내 다이어리 한쪽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을 산다. 남이 아닌, 자식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유언장을 갈아엎은 날부터 난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처럼 새벽부터 주방에 서서 허리를 망가뜨리는 대신 내 몸을 먼저 챙겼어요. 식당에선 이제 내가 모든 걸 끌어안지 않았죠. 일부러 아들, 며느리에게 맡기고 난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처음엔 애들이 좋아했죠. 엄마가 드디어 우리를 믿으시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손님 불만이 빗발쳤어요. 음식이 짜다, 주문이 꼬였다, 서빙이 늦다. 결국 나를 다시 불러세웠죠. 엄마, 다시 주방 들어가세요. 우리가 해보니까 안 되네요. 나는 주방칼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그래, 안 되겠지. 내가 몇십 년 동안 쌓은 게 하루아침에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가게라고 설치지 마라. 그리고 나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손에서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그토록 버텨온 식당, 내 2 다리와 손가락 마디마디가 녹아든 공간이지만 더 이상 자식들의 욕심의 통로가 되는 꼴은 보기 싫었어요. 오랫동안 눈여겨보던 젊은 부부에게 식당을 넘기기로 했어요. 내 손맛을 좋아하던 그 부부는 손님을 사람처럼 대했어요. 그 부부에겐 음식이 장사수단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도구였으니까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통장도, 명의도, 권리도, 그 어떤 구멍으로도 자식들 손이 닿을 틈 없이 싹 다
그 사실을 들은 아들은 식당으로 달려왔어요. 이성을 잃은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와선 내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미쳤어요! 어떻게 가게를 남한테 넘겨요? 우리한테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어떻게 이 가게 지켜왔는데! 나는 조용히 그 아이를 쳐다보다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내가 미쳤다고? 그래, 너희 눈엔 내가 미친년이지. 돈을 손에 쥐고도 너희한테 안 주니까. 근데 잘 들어. 이 식당 내가 만든 거야. 내 손으로 내 뼈로 내 속을 다 태워가면서 말이야.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손을 딱 펴서 아들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내가 읽었다고? 내가 돈을 벌었다고? 그럼 말해봐. 내가 새벽 5시에 가게 문 열어봤니? 겨울에 수도 얼어붙어 맨손으로 설거지할 때 내 손에서 피가 나던 적은 있니? 폭염에 땀으로 눈이 따가워도 솥을 휘저은 사람은 누구야? 너는 에어컨 밑에서 팔짱 끼고 사장놀이 할 때 나는 주방에서 허리 펴지도 못하고 국을 끓였어.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감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없었으면 이 식당 오래 못 버텼어요. SNS 홍보도 제가 다 했고 메뉴 리뉴얼도 제가 기획했잖아요. 요즘 세상은 감성만으론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가족을 배신하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눈물로 터졌어요. 그래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배신. 내가 지금 내 앞에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꺼내니? 그래, 내가 말해줄게. 배신이 뭔지. 첫 손주 안겨주던 날. 한겨울에 손목이 부르터도 내 미역국을 끓인 사람이 나라고? 내가 땀에 젖은 속옷을 입은 채 주방에서 하루 12시간 넘게 서 있을 때 넌 명품백 메고 직원한테 이모님이라고 소리 질렀잖아. 그게 배신 아니야? 나를 사람처럼 안 보고 식당 기계처럼 다룬 게 그게 진짜 배신이야. 딸이 그때서야 한마디 거들었어요. 엄마,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이라도 해줘요. 지금 엄마가 이러시는 건 가족을 다 끊겠다는 거예요? 나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피곤함이 가득한 주름진 눈으로 말했죠.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그 자체가 내 잘못이야. 나를 평생 부려먹고 이제 와선 내가 번 걸 당연히 자기 거라 착각해. 내가 살아있는데도 내 유산을 계산해대는 너희를 보면서 내가 사람 구실을 못했구나 싶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가족이라는 단어에 더는 기대지 마. 그건 너희 입에만 붙어있는 소리니까. 딸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덜덜 떨며 말했어요. 엄마 진심이야? 진짜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고 이렇게 끝낼 거야? 나는 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앞에 멈춰 서서 딱 한 발자국 거리에서 눈을 마주친 뒤 말했죠. 그래, 진심이야. 너희가 내 마음을 그렇게 밟고 짓밟아 놓고도 아직도 뭐가 잘못된 줄 모르는 그 무표정한 얼굴이 내가 너희에게 더는 아무것도 줘선 안 된다는 증거야. 사위는 뒤에서 괜히 책상을 쾅 치며 말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평생을 가족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손절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린 뭐 엄마 물건 쓰듯 쓰다 버리는 옷입니까? 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사위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했죠. 그래, 너희가 날 그렇게 썼잖아. 이제 그 빚을 갚을 시간도 안 줄 거야.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내 서랍을 열었어요. 손때 묻은 사진첩이 나왔죠. 젊은 시절, 시장에서 떡을 팔던 내 모습, 겨울 새벽 건설 현장에 도시락을 팔러 가던 내 모습, 그리고 대학 졸업식 날, 아들과 딸이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던 사진, 그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끝내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내 돈 일부를 정리했어요. 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죠. 내 삶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게 하려고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이제야 내가 나를 살리기 시작했구나. 식당을 팔고 며칠이 지나자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게가 조금씩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몇십 년 동안 매일같이 맡았던 주방 냄새, 손에서 벗어나질 않던 기름기.
이제는 그 냄새조차 사라져 있었어요. 주방칼도, 국자도, 내가 온몸으로 버텨냈던 그 무쇠솥도 이제 내 것이 아니었죠. 사람들은 내게 왜 그렇게 빨리 정리했냐고 물었죠. 하지만 내 대답은 단순했어요. 내 삶을 되찾으려고요. 이제 내 손으로 끓이는 국은 내 입을 위해서만 할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갇혀 있다가 드디어 빛을 본 느낌이었어요. 이사날, 짐차가 골목에 들어서기도 전에 자식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딸이 맨 앞에서 막아섰죠. 숨이 차오른 얼굴, 울먹이는 눈, 양손으로 내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진짜 이렇게 가버릴 거예요? 우리 엄마 없으면 어디로 가요? 나는 그 애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피곤한 얼굴로. 내가 몇십 년 동안 사랑을 주고 또 주던 그 딸을 바라보며 말했죠. 너희는 엄마가 있었지만 난 자식들이 없었어. 내가 밥상을 차려도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잖아. 내가 병원에 실려가도 누워 있어도 너희는 연락 한 통 없었어. 내가 주방에서 허리 펴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을 때 넌 친구들이랑 맛집 다니고 여행 다녔잖니. 엄마는 항상 너희 우선이었는데 너희한테 엄마는 편리할 때 쓰는 자동입금기였지. 딸이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그땐 우리가 바빠서 우린. 나는 단호히 잘랐어요. 그건 변명이야. 마음이 있으면 시간은 만드는 거야. 넌 안 바빴어. 그냥 나한텐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때 아들이 앞으로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우리 이렇게 버리면 우리도 이제 엄마 안 찾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래, 찾지마. 안 찾아줘서 고마워야 할 판이다. 내가 날 찾을 때마다 계속 들었던 말이 뭐였는지 알아? 엄마, 이번 달만 도와주세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내 입에서 엄마 사랑해요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왔어. 늘 돈이 먼저였지. 나는 엄마가 아니라 너한테는 ATM이었어. 아들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입을 꾹 다물고 주먹을 쥔 채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죠. 그러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엎드리듯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는 식당도 집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희랑 같이 살아주세요. 제발요, 제발. 순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곧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졌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얼마나 참고 또 참고 견뎌왔는지를 이 애들이 알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 이미 늦었어. 너희가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칼을 들듯 결단하지 않았겠지. 허리가 휘는 줄도 모르고 이랬을 때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어머니 힘드시죠? 라고 물어봤더라면 내가 지금 이삿짐 싸고 너희 눈앞에서 등을 돌리는 일은 없었을 거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어요. 무릎 꿇는다고 돌이켜지는 거 없어. 미안하다고 해도 나는 이미 다 잃었어. 사랑도, 기대도, 엄마라는 이름도. 그 말에 아무도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어요. 딸은 울며 고개를 푹 숙였고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고 등을 돌렸고 사위는 숨죽인 채 입술을 깨물었고 며느리는 무릎 꿇은 채 바닥에 고개를 받고 말없이 흐느꼈죠. 그리고 나는 그들을 등을 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그들의 손을 완전히 놓은 채로. 이사한 첫날 밤, 새 아파트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어요. 조용했고 한밤중에 울려 퍼지는 건 내 웃음뿐이었죠. 오랜만에 끓인 된장국 냄새가 온 집에 퍼졌는데 이젠 누굴 위해 끓이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끓이는 거였어요. 차를 한 잔 내려놓고 앉아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사람답게 산다. 내 인생을 자식들 욕심에 다 빼앗기지 않고 내가 벌어온 걸 내 손으로 지키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며 살겠다고 결심했으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동네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할머니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얼굴이 훨씬 밝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야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동네 노부부와 함께 작은 여행도 다녀왔어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기차에 올라타 창밖을 보는데 세상이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기차 안에서 조용히 속삭였죠. 나도 이제 내 행복을 찾아가고 있어. 자식들은 여전히 가끔 연락해요.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여전히 미련이 느껴져요. 돈을 잃고 나서야 보고 싶다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나는 단호하게 말해요. 나는 보고 싶지 않다. 내 삶을 이제 막 찾았는데 다시 잃을 순 없어. 마지막으로 내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평생을 버텨온 이유는 자식들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끝까지 살아남아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였다. 남은 날들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쓸 것이다. 이제 나는 자유예요. 식당도, 집도, 자식들도 더 이상 내 삶을 얽매지 않아요. 아침이면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며 뛰어나갈 필요가 없어요. 주방의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에요. 처음엔 낯설었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살다 보니 나만을 위한 하루라는 게 어색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누굴 위해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내게 묻곤 해요.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해요. 미안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그 애들이 날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내가 내 삶을 되찾을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그 애들이 내 진짜 자식이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는 이들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이라는 이름에 묶여 내 인생을 다 빼앗길 뻔했지만 이제는 그 족쇄에서 벗어났으니 고마울 뿐이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는데 오랜 세월 동안 굽었던 어깨가 조금은 펴져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고 내 눈동자 속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내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끝까지 내 삶을 지켰다. 자식이라는 이름에 속아 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 남은 날들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죽음이 와도 후회는 없다. 이게 진짜 자유고 내가 찾은 행복이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조용히 반짝이며 내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됐다. 너는 충분히 살아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답했죠. 그래, 드디어 나는 나를 사랑하며 살았다.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걸어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따뜻한 위로로 또 찾아뵐게요.